정이야, 어차피 집에서 노는데 애들 학원 좀 보내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아빠 따라서 중국 가 있는 애들이 이런 기회 아니면 언제 목동학원을 다녀보겠니?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조카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말이에요. 어머님, 저 허리가 정말 아파서. 허리 아픈 게 뭐 대단한 병이야? 요즘 애들은 조금만 아프다고 해도 큰일 난 것처럼 하더라. 너도 MZ인지 뭔지 그거냐?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무시당한다니. 우리 첫째는 나란이라는 장손인데 네가 이 정도도 못해주면 어떡해? 어머님, 말 많이 하지 말고 내일부터 제대로 해. 알겠어?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39살 어른이 아이들 앞에서 무력하게 울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이 모욕이 저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줄 거라는 거요. 남은 인생을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39살이고요. 서울 목동에서 남편과 아들 하나 키우며 살고 있어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작년 겨울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분기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범하기 그지없던 12월 말에 어느 오후부터 모든 게 달라졌거든요.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됐어요. 남편 성우 씨는 7시 반에 출근했고 아들 준호는 겨울방학에 들어가서 늦잠을 자고 있었죠. 저는 평소보다 조금 늦은 9시쯤 일어나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사실 며칠 전부터 허리가 많이 아팠거든요. 몇 달 전에 디스크 재발 진단을 받았는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그래도 집안일은 해야 하니까 참고 지내고 있었죠. 엄마, 배고파요. 10시쯤 되니 준호가 부스싼 머리를 하고 나왔어요. 방학이라고 완전히 늘어져 있는 모습이 귀여웠죠. 응, 밥 차려줄게. 얼굴부터 씻어. 네. 아이가 세수하는 동안 저는 냉장고에서 어제 남은 반찬들을 꺼내서 상을 차렸어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김구이 정도로 간단하게요. 허리를 숙일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견딜만 했어요. 엄마, 오늘 친구들이랑 놀러 가도 돼요? 어디 가는데? 동네 놀이터요. 축구하기로 했어요. 그래, 좋아. 대신 점심은 집에서 먹어야 해. 네. 준호가 신나서 밥을 먹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방학이라는 게 아이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시간이잖아요. 저도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겨울방학만큼 기다려지는 게 없었거든요. 아들이 밖에 나간 후 저는 설거지를 하고 간단한 청소를 했어요. 요즘 허리 때문에 걸레질이나 무거운 것을 드는 건 피하고 있었죠.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하셨거든요. 오후 2시쯤이었나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허리에 찜질팩을 대고 있었어요. TV에서는 오후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첫눈이 살짝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평온한 오후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전화벨이 울렸죠. 발신자 표시를 보니 은숙 형님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집안의 장손인 아주버님의 아내인 김은숙이었죠. 지금은 아주버님이 중국 텐진의 국제학교에 발령받아서 텐진에서 아이들 케어하며 체류하고 계셨죠. 평소에는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연락하시는데 이 시간에 전화를 하다니 조금 의외기도 하고 뭔가 불안하기도 했죠. 여보세요, 형님. 아, 정이야. 잘 지내지? 형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게 들렸어요. 뭔가 기분 좋은 소식이 있으신 것 같았죠. 아니면 부탁할 일이 있을 때의 그런 톤일 수도 있고요. 네, 잘 지내요. 형님도 건강하시죠? 텐지는 날씨가 어때요? 응, 고마워. 여기는 엄청 춥더라.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다니까. 근데 말이야, 정이야. 네, 너한테 부탁드릴 게 하나 있어서 전화했어. 역시 부탁이었네요. 저는 허리에 찜질팩을 다시 고쳐대며 전화기를 귀에 바짝 붙였어요. 형님이 부탁하신다는 건 보통 간단한 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네, 뭔데요? 우리 아이들 말인데 말이야. 겨울방학 동안 한국으로 보내려고 해. 목동 학원들이 워낙 좋다고 하잖아. 강남에는 연도 없고 애들 아빠가 큰애 수학을 꼭 한국에서 보강시키고 싶어 하거든.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애들이요? 민준이, 민서,
민지 3명 말씀이신가요? 인준이는 초등학교 6학년이고 민서는 중학교 1학년, 막내 민지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그러시구나. 그런데 언제쯤 오는 건가요? 이번 주 토요일에 인천공항으로 들어와. 학원 등록은 월요일부터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1~2달 정도만 있을 거야. 길어봐야 방학 끝날 때까지. 1~2달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만졌어요. 요즘 컨디션이 이런데 새 아이를 돌본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것도 1~2달 동안이나요. 형님. 그런데 제가 요즘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아, 맞다. 내가 허리 아프다고 했었지. 괜찮아, 괜찮아. 우리 애들 다 컸어. 이제는 혼자서도 잘해. 너는 그냥 밥만 차려주고 학원 데려다 주면 돼.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밥만 차려주고 학원 데려다 주면 된다고요. 형님의 말은 참 간단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새 아이를 돌본다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일인지를요. 아침에 깨워서 준비시키고 아침밥 차려주고 학원 스케줄 맞춰서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점심도 챙겨야 하고 저녁밥도 해야 하고 빨래도 해야 하고 숙제도 봐줘야 하고. 형님, 남편이랑 한번 상의해보고. 어머, 성우 서방님이야 뭐라고 하겠어. 형네 일인데. 그리고 어머님도 너무 좋아하실 거야. 손자 손녀들 보신다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시어머니 얘기까지 나오니 더 이상 말하기 어려워졌어요. 우리 집에서 장남인 아주버님과 형님의 부탁을 거절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특히 시어머니까지 언급하시니까 더더욱 그랬죠. 아, 그리고 정희야. 아이들 학원비는 우리가 다 보낼게. 생활비도 매달 보내고 너희한테 피해 주려는 게 아니야. 그냥 돌봐만 주면 돼. 형님이 덧붙여서 말씀하셨어요.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시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제 몸 상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알겠어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전화기 너머로는 형님의 안도하는 한숨이 들렸죠. 고마워, 정희야. 정말 고마워. 아이들한테도 작은아버지 집에 가는 거니까 예의 바르게 지내라고 단단히 말해둘게. 그리고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네, 형님. 아, 그리고 아이들 항공편 스케줄은 문자로 보내줄게. 토요일 오후 2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야.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 눈은 더 굵어져서 펑펑 내리고 있었고 거실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뭔가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허리가 다시 욱신거렸어요. 찜질팩은 이미 식어 있었죠. 1~2달이라고 하셨지만 겨울방학이 끝날 때까지는 거의 2달 반 정도예요. 새 아이의 아침 준비부터 시작해서 학원 등하원, 점심 저녁 식사 준비, 간식, 빨래, 청소, 숙제 관리까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히 형님이 부탁하시는 거니까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마음 한편이 자꾸 무거워졌거든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괜찮을 거야. 해보자. 저는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도와드려야죠. 아주버님은 나라를 위해 해외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 정도 부탁도 못 들어드리면 안 되잖아요. 게다가 조카들이니까 정도 있고. 오후 5시쯤 준호가 돌아왔어요. 볼이 빨갛게 얼어서 들어오더라고요. 엄마, 진짜 추워요. 눈도 엄청 와요. 그래? 얼른 들어와서 따뜻한 물로 손 씻어. 네. 근데 엄마,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요? 평소 같으면 TV 소리도 크게 하고 그러는데 아이도 느꼈나 봐요. 제가 평소와 다르게 조용히 있었다는 거요. 아, 그냥 생각할 일이 있어서 그래. 무슨 생각이요? 준호야, 사촌들이 우리 집에 와서 지낼 것 같아. 정말요? 민준이 형이랑 민서 누나, 민지도요? 응. 와, 대박. 언제 와요? 준호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신이 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준호에게는 같이 놀 수 있는 사촌들이 오는 거니까 좋을 수밖에요. 이번 주 토요일에. 진짜요? 얼마나 오래 있어요? 1~2달 정도. 학원 다니러 온대. 우와, 좋겠다. 그럼 우리 집이 진짜 시끌벅적해지겠네요. 아이의 기대에 찬 목소리를 들으니 제 마음도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래, 아이들은 좋아하겠지. 외로울 수도 있는 겨울방학에 사촌들과 함께 지낼 수 있으니까요. 오후 6시쯤 남편 성우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온 것 같았죠. 여보, 오늘 일찍 왔네? 응. 눈 때문에 일찍 퇴근하라고 해서. 근데 집이 왜 이렇게 조용해? 아, 여보. 오늘 형님한테서 전화 왔어. 응. 뭐라고 하시던데? 성우가 코트를 벗으면서 물었어요. 겨울방학 동안 조카들이 우리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 성우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다가 이내 밝아졌어요. 역시 남편도 형네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별다른 반대는 없는 것 같았어요. 아, 그래? 좋네. 준호도 사촌들이랑 지내면 재밌을 거고. 그런데 언제? 토요일에 도착해. 그럼 준비할 게 많겠네. 방정리도 해야 하고, 이불도 더 꺼내야 하고. 남편은 걱정보다는 현실적인 준비사항들을 먼저 떠올리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반응이 그때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여보, 그런데 내가 요즘 허리가 안 좋잖아. 응, 알아. 그래도 어쩌겠어. 형님이 부탁하시는 건데. 아이들도 다 컸으니까 크게 손 안 갈 거야. 그렇겠지?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 남편의 말에 저는 조금 안심했어요. 맞아요. 아이들이 다 컸으니까 예전처럼 손이 많이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한두 달 정도니까 버틸 수 있을 거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아이들 방 배치를 어떻게 할지, 학원 정보는 어디서 알아봐야 할지, 큰 마트에서 장보기는 언제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그래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이 겨울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추운 겨울이 될 거라는 거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될 거라는 것도요. 토요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조카들을 데려온 그날부터 우리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준이, 민서, 민지 세 아이가 큰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실감이 났죠.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첫날은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아이들도 여행 피로도 있고 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거든요. 민준이와 준호는 한 방을 쓰기로 했고 민서와 민지는 작은 방에서 함께 자기로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이불 정리하고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일상을 준비했죠. 문제는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됐어요. 작은 엄마, 몇 시에 일어나야 해요? 민준이가 일요일 밤에 물어봤어요. 형님이 미리 보내주신 학원 스케줄표를 보니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민준이는 오전 9시부터 수학학원, 민서는 10시부터 영어학원, 민지는 11시부터 국어학원이었어요. 그것도 각기 다른 곳에서 말이에요. 7시에 깨워줄게. 네, 작은 엄마. 월요일 아침이 왔어요. 새벽 6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는데 허리가 많이 뻣뻣하더라고요. 주말 동안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무리했나 봐요. 애들아, 일어나야지. 7시에 아이들을 깨웠어요. 민준이는 비교적 잘 일어났는데 민서와 민지는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특히 민지는 엄마가 그리운지 울먹거리기도 했어요. 작은 엄마, 민지가 아직 잠이 와요. 그래? 괜찮아. 천천히 일어나렴. 아침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4명의 아이들 식사를 차려야 하는 것도 그렇고 학용품 챙기는 것도 신경 써야 하고 평소에는 준호 하나만 챙기면 됐는데 갑자기 4배가 되니까 손이 많이 갔어요. 작은 엄마, 저 우유 못 마셔요. 민서가 말했어요. 그래? 그럼 뭘 마실까? 오렌지 주스 있어요? 없는데. 물은 어때? 네,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확인하고 맞춰가야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학원 이동이었죠. 9시까지 민준이를 수학학원에 데려다 주고 10시까지 민서를 영어학원에 데려다 주고 11시까지 민지를 국어학원에 데려다 줘야 했어요. 다행히 모두 목동 지역 아니긴 했지만 거리는 제각각이었거든요. 작은 엄마, 늦겠어요. 민준이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괜찮아. 차로 데려다 줄게. 첫 번째 이동을 시작했어요. 민준이를 태우고 수학학원까지 가는데 아침 시간이라 그런지 길이 좀 막히더라고요. 간신히 시간 맞춰서 도착했죠. 민준아, 몇 시에 끝나지? 12시요. 작은 엄마. 알겠어. 그럼 12시에 여기서 기다릴게.
다시 차에 타서 민서를 영어 학원에 데려다 뒀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멀었어요. 차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하는 거리도 있고. 민서야, 조심해서 들어가. 네, 작은 엄마. 그 다음에는 민지 차례였어요. 민지는 제일 어리니까 더 신경이 쓰였죠. 국어 학원까지 데려다 주고 나니 벌써 11시 반이었어요. 민지야,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봐. 네, 작은 엄마. 그런데 작은 엄마. 응? 점심은 언제 먹어요? 학원에서 나오면 집에 가서 먹자. 네. 아이를 학원에 보내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운전석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서 그런 것 같았죠. 신호등에서 잠깐 허리를 주물러 봤는데 별로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점심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12시, 1시, 2시에 각각 돌아올 예정이었거든요. 민준이가 제일 먼저 올 거니까 11시 반쯤부터 준비를 시작했죠. 작은 엄마, 다녀왔어요. 민준이가 가장 먼저 돌아왔어요. 응, 수고했어. 어땠어? 괜찮았어요. 그런데 작은 엄마, 배고파요. 응, 조금만 기다려. 곧 차려줄게. 민준이가 돌아온 지 10분 후에 또 나가서 민서를 데려와야 했어요. 1시에 끝나는 민서를 픽업하고 2시에 끝나는 민지를 픽업해야 하니까 계속 차를 몰아야 했죠. 이런 식으로 첫날이 지나갔어요. 오후에도 학원이 있었거든요. 민준이는 3시부터 영어, 민서는 4시부터 수학, 민지는 다행히 오후에는 없었어요. 그래도 두 아이를 또 데려다 줘야 했죠.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모든 이동이 끝났어요. 허리는 이미 욱신거리고 있었고 다리도 퉁퉁 부어 있었어요. 그래도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했죠. 여보, 힘들었지? 남편 성우가 퇴근해서 들어오면서 말했어요. 응, 조금. 그래도 첫날이라 그런 거고 내일부터는 나아질 거야. 남편의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첫날이라 서툴러서 그런 거겠죠. 내일부터는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화요일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복잡해졌죠. 민준이가 학원에서 알아온 추가 수업이 있다고 했거든요. 작은 엄마, 수학 선생님이 보충 수업 들으라고 하셨어요. 언제? 목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요. 또 하나의 스케줄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민서는 학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다고 했어요. 작은 엄마, 저도 다른 애들처럼 학원 끝나고 조금 놀다 가면 안 돼요? 얼마나? 1시간 정도요. 아이들의 요구사항이 하나씩 늘어나니까 제 스케줄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운전하는 시간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였죠. 수요일 아침 일어날 때 허리가 정말 아팠어요.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도 못 잤거든요. 그래도 아이들은 깨워야 하고 아침도 준비해야 하고. 작은 엄마, 괜찮으세요? 민서가 제가 허리를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물어봤어요. 응, 괜찮아. 조금 뻣뻣한 것 같아서. 많이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사실은 많이 아팠어요.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형님께 걱정 끼쳐드릴 수도 없고요. 그날 오후에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허리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가봐. 아이들 데려다 줘야 해서 시간이 없어. 그럼 오늘 하루만 내가 일찍 들어가서 도와줄까? 괜찮아. 해낼 수 있어. 사실 남편이 도와준다고 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어요. 남편도 직장이 있고 매일 일찍 퇴근할 수는 없으니까요. 목요일 저녁 준호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다른 조카들은 늦은 시간 학원에 가 있을 때였죠. 엄마, 요즘 힘들어 보여. 그래? 응. 맨날 허리 아프다고 하고 얼굴도 안 좋아 보이고. 아들도 느꼈나 봐요. 제가 힘들어하는 거려.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돼. 엄마, 사촌들한테 말해볼까요? 엄마가 아프다고. 아니야. 괜찮다고 했잖아. 금요일이 되자 정말 한계가 느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래도 아이들은 학원에 가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났죠. 작은 엄마, 오늘 좀 늦게 픽업해 주세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왜?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기로 했어요. 몇 시에? 6시요. 또 1시간이 늘어났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해야 했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정이야, 수고 많다.
남편이 말했어요. 응. 그런데 생각보다 힘들어 보이네. 괜찮아? 응, 괜찮아. 작은 엄마가 많이 힘드시는 것 같아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작은 엄마는 집에 있으니까 할 수 있어. 남편이 대답했어요. 집에 있으니까 할 수 있다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마치 집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당연히 해야 한다는 뜻처럼 들렸거든요. 맞아요. 작은 엄마는 집에 계시니까요. 민준이도 따라서 말했어요. 아이들에게는 잘못이 없어요.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줄 아는 거죠. 그래도 작은 엄마가 아프시면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괜찮아, 민지야. 작은 엄마는 아프지 않아.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어요. 정말 아픈데 아프지 않다고 말해야 하는 제 자신이 초라했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집에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걸까요? 제 몸이 아픈 것도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아프다고 말해도 괜찮을 거야. 집에 있으니까 할 수 있어라는 대답만 돌아왔거든요. 마치 제 고통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요. 주말이 되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방문하신다는 연락이 왔어요. 조카들 보러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오시면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았어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요. 앞으로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토요일 아침, 시어머님이 오신다는 연락을 받고 저는 서둘러 집 정리를 시작했어요. 조카들이 온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집 안이 정말 어수선해져 있었거든요. 아이들 옷가지며 학용품이며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죠. 애들아, 할머니 오신다. 방 정리 좀 하자. 네, 작은 엄마. 아이들도 할머니가 오신다고 하니까 부산하게 움직이더라고요. 특히 민준이는 할머니를 오랜만에 뵙는다고 설레는 것 같았어요. 11시쯤 어머님이 도착하셨어요. 71살이신데도 정말 정정하세요. 손에는 큰 봉지를 여러 개 들고 계셨죠. 어머님, 어서 오세요. 응, 우리 손자들 어디 있나? 어머님은 저한테는 간단히 인사만 하시고 바로 조카들을 찾으셨어요. 할머니 왔어요. 아이들이 달려나와서 어머님을 둘러쌌죠. 어머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손자들. 많이 컸네. 민준이는 키가 훌쩍 컸고, 민서도 예뻐졌고, 민지는 정말 공주 같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래?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중국에서 잘 지내다가 한국 와서 공부하는 거지? 네, 할머니. 어머님은 한참 동안 손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저는 그동안 점심 준비를 했죠.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음식들로 정성껏 차렸어요. 정이야, 수고 많다. 점심을 드시면서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거려. 그래도 갑자기 애들 셋이 와서 힘들었을 텐데. 괜찮아요.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어머님 앞에서 힘들다고 말할 수는 없었죠. 우리 성호가 정말 고마워하더라. 형부가 중국에서 전화해서 그러는데 정이가 아이들 정말 잘 돌봐준다고. 아주버님 얘기가 나오니 어머님 표정이 더욱 밝아지셨어요. 형네는 나라 일하는 집이야. 한국국제학교에서 우리나라 아이들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더 고맙지. 나라 일하는 집이라는 말씀이 인상 깊게 들렸어요. 어머님에게 장남인 아주버님은 정말 특별한 존재인 것 같았거든요. 점심을 다 드시고 나서 어머님이 거실로 나오셨어요. 아이들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정이야, 잠깐 이리 와. 네, 어머님. 저는 손을 닦고 어머님 곁에 앉았어요. 성호 아내가 이번에 정말 고생이 많아서 미안하다고 하더라. 그런데 어쩌겠어. 성호가 중국에서 맡은 일이 중요하니까 아내도 따라가야 하고 애들 교육은 또 한국이 나으니까. 네, 이해해요. 그래. 그런데 말이야. 애들이 학원 다니는 것도 그렇고 밥 해주는 것도 그렇고 정이가 다 감당할 수 있지? 어머님의 질문이 조심스럽게 들렸어요. 마치 제가 못하겠다고 말할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네, 할 수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사실 걱정됐거든. 정이가 요즘 허리가 안 좋다고 성우가 그러더라고. 남편이 어머님께 제 허리 이야기를 했나 봐요. 별로 심하지 않아요.
그래? 그럼 다행이고. 근데 말이야, 애들 학원비랑 생활비는 성우가 다 보내니까 걱정하지 마. 정희한테 피해 주려는 게 아니야. 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애들도 다 컸잖아. 민준이는 벌써 중학생 되고, 민서도 이제 중학교 1학년이고, 손 많이 안 갈 거야. 민준이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어머님이 중학생이라고 잘못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정정해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때 민서가 거실로 나왔어요. 할머니, 숙제 다 했어요. 그래, 우리 민서 참 착하다. 할머니 와서 반가우지? 네,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 응? 작은 엄마가 요즘 허리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아이가 제 상황을 그렇게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니. 그래? 정희야, 많이 아파? 어머님이 저를 쳐다보셨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할머니, 작은 엄마가 학원 데려다 주실 때마다 허리 만지시고 밤에도 아프다고 하셔요. 민서가 계속 말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아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다 보고 있었던 거네요. 민서야, 방에 가 있어. 제가 말했어요. 네, 작은 엄마. 민서가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정희야, 정말 괜찮아? 네, 괜찮아요. 아이가 예민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병원에는 가봤어? 네, 전에 한 번 갔었어요. 디스크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디스크라고? 그럼 무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별로 심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도 조심해야지. 근데 말이야, 애들 학원 데려다 주는 것도 그렇고 매일 그렇게 차 몰고 다니면 허리에 안 좋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학원 버스 같은 거 말이야. 잠깐 희망이 생겼어요. 어머님이 제 상황을 이해해 주시는 건가 싶어서요. 한번 알아봤는데 학원마다 다 달라서 힘들어요. 그렇구나. 그럼 어쩌지? 어머님이 잠깐 생각에 잠기셨어요. 저는 기대했어요. 혹시 다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까 봐서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말이야. 성우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잖아.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아이들 교육시키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데. 또 아주버님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애들이니까 더 잘 키워줘야 해.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정희가 좀 힘들더라도 참아줘야지. 어차피 집에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그 말이었어요. 집에 있으니까 할 수 있다는 말. 남편도 그렇게 말했고, 이제 어머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머님. 그리고 정희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몸 관리를 잘해야지. 허리 아프다고 해서 애들 돌보는 걸 소홀히 하면 안 되잖아. 어머님의 말씀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마치 제가 핑계를 대고 있다는 뜻처럼 들렸거든요. 물론 아프면 힘들겠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 서로 도와야지. 네, 맞아요. 특히 성우 같은 아들을 둔 집은 더 그래야 해. 나라를 위해 일하는 아들이니까. 어머님은 아주버님을 정말 자랑스러워하셨어요. 반면에 저희 남편 성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으셨죠. 정희야, 그런데 성우는 어떻게 생각해? 남편요? 응. 애들 돌보는 것 때문에 정희가 힘들어한다고 뭐라고 안 해? 아니요. 남편도 형님 일이니까 당연하다고 해요. 그래, 성우가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네. 형을 잘 도와주려고 하고. 어머님이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근데 말이야, 정희가 허리 아픈 것도 그렇고 좀 더 몸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 요즘 사람들은 조금만 아프다고 해도 큰일 난 것처럼 난리잖아.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제가 허리 아픈 걸 과장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네, 조심하겠어요. 그래. 그리고 애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더 신경 써줘. 이국에서 오면 적응하기 힘들잖아. 네, 알겠어요. 그날 저녁 어머님은 조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정희야, 성우가 정말 고마워한다. 내가 아이들 잘 돌봐줘서 몸이 좀 힘들더라도 참고 해줘. 가족이니까. 네, 어머님. 어머님이 가신 후 집 안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은 아이들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고
저는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허리가 또 아프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긴장하고 있었더니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어머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정말 과장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 있으니까 할 수 있다. 가족이니까. 나라 일하는 집이라는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님이 제 아픔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잘 견뎌내는 건가? 하지만 허리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아픔이 찾아왔고 아침마다 일어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제 아픔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참고 견뎌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병원에 갈 시간도 없었어요. 아이들 학원 스케줄이 너무 빼곡했거든요. 시어머니가 다녀가신 다음 주 화요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새벽에 허리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깼는데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힘들었거든요. 마치 허리에 바늘이 꽂힌 것처럼 찌릿하고 아팠어요. 그래도 아이들을 깨워야 했어요. 7시가 되면 4명의 아침을 준비해야 하니까요. 애들아, 일어나야지. 목소리가 평소보다 힘이 없었어요. 민서가 제일 먼저 나와서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죠. 작은 엄마, 얼굴이 하얘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거울을 보니 정말 안색이 좋지 않았어요. 밤새 제대로 잠을 못 자서 그런지 눈 밑에 다크서클도 짙어져 있었고요. 그날 아침 민준이를 수학학원에 데려다 주는 길에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운전 중에 허리가 갑자기 아파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발이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다행히 신호등 앞이어서 큰일은 나지 않았지만 정말 식은땀이 났어요. 작은 엄마, 괜찮으세요? 민준이가 뒷자리에서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응, 괜찮아. 조금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속으로는 이제 정말 한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상태로 계속 운전하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에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병원에 가봐야겠어. 많이 아파? 응. 오늘 운전하다가 위험할 뻔했어. 그럼 오늘 오후에 가봐. 아이들 픽업해야 해서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오늘은 일찍 퇴근해서 아이들 데려다 줄게. 정말? 응. 병원 먼저 다녀와. 남편이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오후 2시쯤 동네 정형외과에 갔어요. 이주석 원장 선생님은 50대 후반의 차분한 분이셨어요. 제가 증상을 설명하니까 바로 엑스레이와 MRI를 찍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몇 달 전부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더 심해졌어요. 어떤 일을 하세요? 집에서 아이들 돌보고 있어요. 요즘에는 조카들까지 와서 학원 등하원을 제가 다 해주고 있거든요. 하루에 운전을 얼마나 하세요? 요즘에는 서너 시간은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메모를 하셨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1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 사이에 민지 픽업 시간이 되어서 남편에게 전화했죠. 여보, 민지 픽업 좀 부탁해. 응, 알겠어. 검사는 어때? 아직 결과 안 나왔어. 검사 결과를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무리했는지 깨달았어요. 허리 디스크가 많이 진행됐네요. 이전에 받으신 검사보다 확실히 악화됐어요. 선생님이 모니터에 나온 제 허리 사진을 가리키며 설명해 주셨어요. 이 부분 보세요.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심한가요? 지금 상태로는 수술까지는 필요 없지만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특히 장시간 운전이나 무거운 것 드는 건 피하셔야 해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돌봐야 해서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지금처럼 계속 무리하시면 정말 수술해야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최소 2주는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가능하면 1달은 무리하지 마세요. 1달요? 네. 그리고 물리치료도 받으셔야 하고 약물 치료도 병행해야 해요. 선생님이 처방전을 써주시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특히 운전은 당분간 피하세요. 정말 위험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심각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아이들 학원은 어떻게 하죠? 1달 동안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아이들과 함께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디스크가 많이 심해졌대. 한 달 정도는 무리하지 말라고 하시네. 그래? 그럼 큰일이네.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제 몸이 걱정돼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지 걱정되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아이들 학원은 어떻게 해? 그게 잘 모르겠어. 택시 타고 다닐 수도 없고. 형님한테 말씀드려야 하나? 남편이 고민에 빠진 것 같았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 선생님은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작은 엄마, 괜찮으세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응, 괜찮아.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별거 아니래. 사실은 별거 아니라고 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에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희야, 병원에서 뭐라고 정확히 했어? 한 달 정도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 특히 운전은 당분간 피하라고. 그럼 정말 문제네. 아이들 학원 어떻게 하지? 아이들도 듣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죠. 작은 엄마가 아프시면 우리가 버스 타고 다닐게요. 버스로는 힘들어. 학원마다 위치가 다 달라서.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민서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일단 내일부터는 내가 아침에 데려다 주고 갈게. 대신 픽업은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제가 물었어요. 최대한 쉬도록 하고 정 안 되면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가거나. 걸어서 가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형님한테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뭐라고?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아이들 돌보기 힘들다고. 남편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형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갑자기 못하겠다고 하면. 그래도 의사가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했잖아. 알긴 아는데 형님 입장에서는 난감하시겠지. 중국에 계시는데 갑자기 아이들을 어떻게 하라고. 남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몸도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럼 어떻게 해? 일단 며칠 더 해보자. 내가 최대한 도와줄게. 며칠 더 해보자는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심각하다고 하셨는데 며칠 더 참으라는 건가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내 몸이 이렇게 아픈데도 계속 참아야 하는 건가?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 새벽 3시쯤 또 허리가 아파서 잠에서 깼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는데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벽을 짚고 겨우 일어났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정말 초라했어요. 39살인데 벌써 이렇게 늙어 보이다니. 그리고 무엇보다 슬펐던 건 아무도 제 아픔을 진심으로 걱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때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계속 참고 살 순 없다고. 언젠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다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후회해도 늦을 거라고. 조용한 새벽,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봤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 답을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 주 목요일 밤이었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한 저녁이었죠.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느라 허리가 더욱 악화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계속 학원 등하원을 해야 했거든요. 남편이 도와준다고 했지만 결국 대부분은 제가 해야 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후에 민준이와 민서를 학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허리가 너무 아파서 차를 길가에 세우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정말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허리를 붙잡고 있어야 했어요. 민지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워했죠. 작은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아파 보여요. 괜찮아, 민지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남편과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이제 정말 한계 같아. 오늘 운전하다가 정말 위험할 뻔했어. 그래? 그럼 내일부터는 내가 더 도와줄게. 언제까지? 당신도 회사 일 있잖아.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형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어때?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 갑자기 못하겠다고? 의사가 한 달 무리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대로 말하면 되잖아.
형님이 이해하실까? 몸이 아픈데 이해 못하시겠어? 남편이 한참 생각하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글쎄, 형님 입장에서는 곤란하실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마음 깊은 곳에서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제 몸보다 형님의 입장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잖아요. 밤 10시쯤 아이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고 나서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는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고 집 안은 고요했어요. 문득 어릴 때 생각이 났어요. 제가 12살 때 어머니가 아프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몸살이 심해서 며칠 동안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셨는데 아버지는 여자가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러느냐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결국 참고 견디시다가 더 크게 아프셨죠. 그때 어린 제가 어머니께 물어봤어요. 엄마, 왜 참으세요?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아프다고 하면 집안이 뒤죽박죽 되니까. 그래서 참는 거야. 그럼 엄마는 언제 쉬세요? 엄마는 나중에 쉬는 거야. 하지만 어머니의 나중은 오지 않았어요. 계속 참고 견디시다가 57의 나이에 돌아가셨거든요. 마지막까지도 가족들 걱정만 하시면서요. 지금의 저도 어머니와 똑같았어요. 내 몸이 아픈데도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내 아픔은 뒤로 미루고 있었죠. 그런데 정말 그래야 하는 걸까요? 내가 쓰러질 때까지 참아야 하는 걸까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준호 방으로 갔어요. 아들이 깊이 잠들어 있더라고요. 평화로운 얼굴로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만은 다르게 키우고 싶었어요.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고 싶었거든요. 민준이, 민서, 민지가 자고 있는 방도 들여다봤어요. 아이들도 모두 평화롭게 자고 있었죠. 순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다는 생각도 확고해졌어요. 새벽 2시쯤 저는 결정했어요.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작은 가방을 꺼냈어요. 준호와 제 옷가지를 몇 벌 담았죠. 많이 가져갈 필요는 없었어요. 잠시만 떠나 있을 거니까요. 가방을 싸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었어요. 준호를 조용히 깨웠어요. 준호야, 일어나. 엄마. 아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조용히 일어나. 엄마랑 잠깐 어디 갈 거야? 어디요? 할머니 댁에. 옷 입어. 다행히 준호는 별다른 질문 없이 일어났어요. 아직 어린아이라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봤어요. 13년 동안 살았던 이 집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거실 탁자 위에 간단한 메모를 남겼어요. 몸이 아파서 잠시 쉬러 갑니다. 조카들은 남편이 돌봐주세요. 더 길게 쓸 수도 있었지만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이미 충분히 설명했으니까요. 엄마, 추워요. 준호가 말했어요. 응, 조금만 참아. 금방 따뜻한 곳에 갈 거야. 밤차를 타고 부산에 계신 친정어머니 댁으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는 계속 눈이 내리고 있었죠. 준호는 제 무릎에 기대어 다시 잠이 들었어요.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하고요. 무서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무서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오랫동안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거든요. 기차가 역을 지날 때마다 멀어지는 불빛들을 보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다시는 내 몸을 혹사시키지 않겠다고. 다시는 내 아픔을 외면당하지 않겠다고. 새벽 5시쯤 부산역에 도착했어요. 어머니께는 미리 연락을 드렸죠. 어머니, 저 정이에요. 준호랑 같이 갈게요. 왜? 무슨 일 있어? 나중에 얘기할게요. 일단 갈게요. 어머니는 더 묻지 않으셨어요. 딸의 목소리에서 뭔가를 느끼셨나 봐요. 택시를 타고 어머니 댁으로 가는 길에 준호가 물어봤어요. 엄마, 사촌들은 괜찮을까요? 응, 괜찮을 거야. 아빠가 잘 돌봐줄 거야. 언제 집에 가요? 조금만 있다가 갈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예전과 같은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거라는 거요.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제가 집을 나선 그 다음날 아침 7시 남편 성우가 잠에서 깼어요. 평소보다 조용한 집 분위기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겠죠. 정이야? 대답이 없었어요. 침실을 나와서 거실로 가니 탁자 위에 제가 남긴 메모가 있었죠. 그 메모를 읽는 남편의 표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돼요. 아마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준호 방을 확인해보니 아이도 없었죠.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을 거예요.
정희가 준호 데리고 나갔어? 남편이 혼자 중얼거렸을 것 같아요. 7시 반이 되자 조카들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깨워서 아침 준비를 시켰을 텐데 그날은 아무도 없었죠. 작은아버지, 작은엄마 어디 가셨어요? 민서가 거실로 나와서 물어봤을 거예요. 남편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아이들에게 엄마가 나갔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응.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잠시 나가셨어. 언제 오세요? 금방 오실 거야. 하지만 남편도 언제 제가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시간은 계속 흘러갔어요.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고 했을 테고 학원에 가야 한다고 했을 테고 평소 같으면 제가 모든 걸 척척 처리했을 텐데 그날은 남편이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작은아버지, 아침은 언제 줄 거예요? 민준이가 물어봤을 거예요. 아침? 잠깐만. 남편이 부엌에 가봤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평소에 제가 다 해줬으니까 밥하는 법도 모르고 반찬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겠죠. 결국 라면으로 때웠을 거예요. 내 그릇에 라면을 끓여서 아이들과 함께 먹었겠죠. 작은아버지, 오늘 학원 어떻게 가요? 식사를 마친 민서가 물어봤을 것 같아요. 학원. 남편이 그제야 학원 문제를 떠올렸겠죠. 민준이는 9시까지 수학학원, 민서는 10시까지 영어학원, 민지는 11시까지 국어학원. 그것도 각기 다른 곳에 말이에요. 잠깐만. 아빠가 데려다 줄게. 하지만 회사에 가야 하는 남편이 어떻게 새 아이를 각기 다른 학원에 데려다 줄 수 있을까요? 결국 회사에 전화했을 거예요. 오늘 좀 늦게 출근하겠습니다.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팀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나서 첫 번째 아이를 데려다 줬겠죠. 민준이를 수학학원에 데려다 주고 돌아와서 민서를 영어학원에 그리고 민지를 국어학원에.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픽업 시간도 제각각이었거든요. 오전 11시쯤 남편 휴대폰에 전화가 왔을 거예요. 회사에서였죠. 성우 씨, 언제 출근하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가족, 일로 좀. 회사 사람들이 이해해 줄 리 없었겠죠. 하지만 남편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들이 하나씩 집으로 돌아오는데 점심을 차려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작은아버지, 점심 어떻게 해요? 배달시킬까? 매일 배달음식 먹을 수는 없잖아요. 민서가 현실적인 지적을 했겠죠. 오후에는 또 학원 가는 시간이었어요. 남편은 회사 일도 못하고 계속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만 해야 했겠죠. 저녁 무렵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형님에게서였죠. 성우야, 오늘 애들 학원 잘 다녔어? 네, 형님. 그런데 정희는 어디 갔대? 남편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고민됐을 거예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잠시 쉬러 갔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어디가?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해서. 그럼 애들은 누가 돌봐? 제가 돌보고 있습니다. 너 회사는? 오늘은 좀 일찍 나왔습니다. 형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을 거예요. 성우야,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정희가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하다고 해결되는 일이야?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하고? 남편이 할 말이 없었겠죠. 형님, 정희가 정말 많이 아파요. 병원에서도 무리하지 말라고 했고. 그럼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지. 왜 지금 와서 그래? 그때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성우야, 이거 참 곤란하네. 우리가 중국에 있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 형님의 목소리가 점점 화가 나는 것 같았겠죠. 그날 저녁 시어머니한테도 연락이 왔을 거예요. 성우야, 정희가 어디 갔다는 거야? 어머님, 몸이 아프다고 해서 친정에 갔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뭐가 그렇게 아파서 애들 팽개치고 나가? 허리 디스크가 심해졌다고 합니다. 디스크가 그렇게 심각한 병이야? 요즘 사람들은 조금만 아프다고 해도 큰일 난 것처럼 하더라. 어머니의 반응도 예상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어머님, 의사가 무리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의사가 뭘 알아? 옛날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아파도 참고 살았어. 네, 어머님. 성우야, 정희한테 전화해서 당장 돌아오라고 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남편이 제게 전화해도 받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겠죠. 그날 밤 남편은 혼자서 내 아이의 저녁을 준비해야 했어요.
냉장고를 뒤져서 있는 걸로 대충 차렸겠지만 아이들은 만족하지 않았을 거예요. 작은아버지, 작은엄마 언제 와요? 내일 올 거야. 정말요? 응. 하지만 남편도 확신이 없었겠죠. 밤이 되자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내일 아침은 어떻게 하지? 회사는 또 어떻게 가지?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그제야 남편이 깨달았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는지를요. 아침 준비부터 학원 등하원, 점심 준비, 또 학원 등하원, 저녁 준비, 숙제 관리까지. 이 모든 걸 하루도 빠짐없이 해왔다는 거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아프다고 했을 때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도 후회됐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었거든요. 파트 7 작성 전 확인사항. 파트 6 핵심 내용 정의 부재 후 남편과 조카들의 혼란, 형님과 시어머니의 화난 반응, 남편이 정의가 감당해온 일의 무게를 깨달음. 파트 7의 목표 몇 달 후 정의의 치료와 회복 과정, 자립의 시작, 가족들의 태도 변화와 정의가 단단해진 모습으로 관계 주도권을 회복하는 과정을 그린다. 파트 7 선자리. 친정에서 석 달을 지냈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정말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몸도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거든요. 정말 잘한 일인가 하는 후회도 들었고 남편과 조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걱정도 됐죠. 어머니는 처음에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따뜻한 밥을 차려주시고 제가 충분히 쉴 수 있게 해주셨죠. 엄마,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니에요? 며칠 후에 제가 물어봤어요. 이기적이라니 무슨 소리야. 내 몸이 아픈데 돌보는 게 이기적이야? 그래도 아이들을 두고 나온 게 정이야. 내가 쓰러지면 그 아이들은 누가 돌봐?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거야. 어머니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됐어요. 첫 달에는 집중적으로 치료받았어요.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약물 치료도 병행했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서울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무리였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 정도로 악화된 걸 보니 정말 많이 참으셨네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수술해야 할 뻔했어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둘째 달부터는 몸이 많이 나아졌어요. 통증도 줄어들고 일상생활도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됐죠. 준호도 새 환경에 잘 적응했어요. 동네 초등학교로 전학 가서 새 친구들도 사귀고. 엄마, 여기 살면 안 돼요? 준호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왜? 할머니도 좋고 친구들도 좋고 엄마도 여기서 더 편해 보여요. 아이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정말 편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평온함을 되찾았거든요. 셋째 달에는 작은 일을 시작했어요. 동네 문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거죠. 사장님이 좋은 분이셔서 제 상황을 이해해 주셨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제일 중요해요. 감사합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제 자신감도 많이 회복됐어요. 비록 작은 일이지만 제 힘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게 뿌듯했거든요. 그 사이에 서울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남편으로부터 가끔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몇 번씩 전화했죠. 돌아오라고,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다르게 하겠다고.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아직 돌아갈 준비가 안 됐거든요. 일주일 후에 형님한테서 직접 연락이 왔어요. 정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이래? 형님, 죄송해요. 정말 몸이 아팠어요. 몸이 아프면 치료받으면 되지. 왜 애들을 두고 나가?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아서요. 힘들다고? 집에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어?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형님,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긴. 성우가 고생하고 있지. 회사도 제대로 못 다니고.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 내가 돌봐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었는데. 형님은 여전히 제가 돌아와서 예전처럼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한 달 후에는 시어머니가 직접 부산까지 오셨어요. 정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니의 첫 마디였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결되는 일이야? 성우는 회사에서 눈치 보이고 애들은 제대로 돌봄받지 못하고 몸이 정말 아팠어요. 몸이 아프면 참고 견뎌야지. 옛날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아파도 참았어. 시어머니는 끝까지 제 입장을 이해해주지 않으셨어요. 언제 돌아올 거야? 아직은 좀 더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가 화를 내시며 돌아가셨어요. 2달째부터는 연락 빈도가 줄어들었어요. 아마 다른 방법을 찾으신 모양이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결국 조카들을 중국으로 다시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교육 때문에 한국에 보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형님이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마치 제가 모든 계획을 망친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제가 쓰러졌다면 더 큰 문제가 됐을 거니까요. 석 달이 지나자 남편이 직접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정희야, 미안해. 남편의 첫 마디였어요. 뭐가?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몰라줘서. 응, 정말 몰랐어. 그 일이 얼마나 힘든 건지. 남편이 3달 동안 직접 겪어봤으니까 이제야 알았겠죠. 그래서 왔어? 돌아가자. 앞으로는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 뭐든지 같이 하자. 내가 혼자 감당하지 않게. 남편의 말이 진심으로 들렸어요. 하지만 쉽게 믿을 수는 없었어요. 조금 더 생각해 볼게. 얼마나? 모르겠어. 남편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결정했어요. 돌아가기로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조건으로요. 여보, 돌아갈게. 남편이 기뻐했어요. 정말. 언제? 다음 주에.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 앞으로는 내 몸 상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줘야 해. 당연하지.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면 거절할 거야. 알겠어. 마지막으로 내가 힘들다고 하면 진심으로 들어줘야 해. 약속할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준호가 물어봤어요. 엄마, 이제 괜찮을까요? 응, 괜찮을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라는 거요. 서울로 돌아온 지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요.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가장 많이 변했죠. 처음 집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이 선명해요. 남편과 준호가 마중 나와 있었는데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서로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집이 좀 달라졌네. 제가 말했어요. 응, 조금 정리했어. 남편이 대답했어요. 실제로 집은 예전보다 정돈되어 있었어요. 아마 제가 없는 동안 남편이 혼자 살림하면서 나름대로 정리한 모양이었죠. 첫 주는 조심스럽게 지냈어요. 남편도 저도 서로 눈치를 보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점차 새로운 리듬이 생겼어요. 가장 큰 변화는 남편의 태도였어요. 예전처럼 제가 모든 집안일을 혼자 하지 않았거든요. 오늘 장보기 같이 갈까? 설거지는 내가 할게. 준호 학원 데려다 주고 올게. 남편이 자연스럽게 집안일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아프다고 말하면 진짜로 들어줬어요. 허리 좀 아픈 것 같아. 그럼 오늘은 쉬어. 내가 할게. 예전 같으면 괜찮을 거야 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즉시 도와주려고 했어요. 한 달 후에 시어머니가 방문하셨어요. 좀 어색했지만 예전보다는 나았어요. 정희야, 그때 일은 어머니도 몰랐다. 어머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앞으로는 몸 조심해라. 네, 어머님.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형님과는 연락을 끊었어요. 몇 번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죠. 굳이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형님이 또 전화하셨는데 어떻게 할까? 남편이 물어봤어요. 받지 마. 그래도 형인데 나한테는 형이 아니야. 남편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3달 후에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아이들 돌봄 교실 보조교사로 일하게 된 거죠. 정말 하고 싶어? 남편이 물어봤어요. 응. 내 일을 하고 싶어. 몸은 괜찮을까? 무리하지 않을 거야. 내가 컨디션 조절할 수 있는 선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제 자존감이 더욱 높아졌어요. 비록 적은 돈이지만 제 힘으로 번 돈이 있다는 게 뿌듯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정희야, 이번 주말에 친척 모임 있는데 갈 수 있어? 남편이 물어봤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쉬고 싶어. 그럼 안 가도 돼. 내가 혼자 갈게. 예전 같으면 억지로라도 갔을 텐데 이제는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준호도 많이 자랐어요. 제가 힘들어했던 시기를 보면서 뭔가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엄마, 나중에 결혼하면 아내가 힘들어하는 걸 잘 봐줘야겠어. 그래? 응. 엄마가 그때 정말 힘들어했잖아.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한다니 기특했어요. 지금 제 하루는 이렇게 흘러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준호 아침을 챙겨주고, 복지관에 출근해요. 오후에는 집에 와서 쉬거나 책을 읽어요. 저녁에는 남편과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가족 시간을 보내죠. 무엇보다 좋은 건 제가 진짜로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저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고, 제가 힘들다고 하면 모두 이해해줘요. 가끔 그때를 생각해봐요. 만약 그때 계속 참고 견뎠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제가 정말 크게 아프거나 아니면 마음이 완전히 병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때 용기를 낸 제 자신이 자랑스럽기까지 해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고 사람들의 시선도 감당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켰어요. 바로 제 자신을요. 요즘 가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만나요. 복지관에서 일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거든요. 저도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저는 조용히 말해드려요. 본인이 가장 소중해요. 다른 누구보다도요. 어떤 분들은 이해하지 못하세요.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나만 생각해요? 라고 하시죠.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거려. 오히려 그래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려. 지금 저는 행복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제 몸을 아끼고 제 마음을 존중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소중하다는 것을, 자신의 아픔을 외면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때 그 겨울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추웠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 추위를 견뎌냈기 때문에 지금의 따뜻함이 더욱 소중하거든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당신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당신의 아픔은 결코 가렵지 않다는 것을요. 때로는 용기를 내서 아니요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해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니까요. 여러분, 윤정희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혹시 지금 누군가의 무리한 요구에 힘들어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때로는 용기 내어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아픔은 결코 가렵지 않아요. 오늘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지금 구독 눌러보세요. 매일매일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